오늘 그 할 리뷰 민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실제 있던 일이고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에요. 1476회 12.3 그 밤의 신호탄 불발탄 노아의 홍수가 무엇인가. 이거 무슨 그 수첩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상원이라는 사람. 어쨌든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계엄날 얘기하는 건데 뭐 저도 정치적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밝힌 적도 여러 번 있고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 방송의 의도, 취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런 걸로만 볼게요. 보다 보면 분명히 저의 어떤 입장과 좀 반대되는 그런 거면 제가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저랑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알겠어 그런 입장인 거 알겠지만 제 생각을 좀 섞을 수도 있고요. 그게 뭐 입장이나 견해 차이 때문에 다른 얘기 틀린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텐데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서로 각자 가치관이 다르게 태어난 거를. 그냥 얘는 이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참고로 저 여기 종양수술한 그날이에요, 이게. 수술하고 일어나니까 뉴스에 이 사건이 나오고 있더라고. 2024년 11월 9일부터 가네요. 서초구 방배동. 냄새 때문에 밑에 집에서 신고해서 한 거예요. 그날 심상치 않은 냄새가 흘러나왔다는 서울 방배동의 한 건물입니다. 소방당국이 창문 깨고 들어갔거든요. 침대와 시신이 붙어 있었어요. 부패가 너무 오래돼서요. 시신의 부패 정도를 봤을 때 2주 정도 지났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망자는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좀 죽은 지 된 여자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뒤늦게 발견된 그날, 딸 죽었던 얘기를 딱 한 번만 꺼내고 나 괜찮아. 이제 우리 이거 집중해야지. 이 도입을 알겠다. 이 수첩의 주인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딸이 계엄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엮어버려? 오프닝 괜찮네. 나올 때마다 이 똑같은 수첩을 똑같이 들고 나왔어요. 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로 미룬 채 뭔가에 몰두했던 남자. 그때부터가 지금 이 사건 논의하고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딸의 죽음 곁을 한동안 지키지 못한 남자. 그런 그를 대신해 고인의 빈소를 채워준 건 김용현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노상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계엄 때, 그러니까 노상원은 지금 군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불명예 전역 당했나 그래. 군대에서 몇 년 전에 성추행해가지고 잘렸어. 근데 아직도 군인 대접을 받으면서 계엄에 이 모의나 사건 진행에 관여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노상원이 항상 갖고 다니는 수첩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엄이 뭐 불법이었냐,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계획이냐, 영구 집권하려고 했냐, 그런 연상되는 정황들이 수첩에서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노상원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재판에 불렀지. 말 안 해. 진술 안 해. 되게 비협조적이야. 태도도 어떤 태도냐면은 진술 거부합니다. 검사가 또 뭐 물어봐.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태도 존나 싸가지 없어. 되게 비협조적이야. 그래버리고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오히려 이 책임을 좀 넘기는 듯한 말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이 계엄에 대한 어떤 목적, 의도 같은 거를 파악하기 위해 좀 주요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되게 비협조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말이 좀 많습니다. 일단 이런 걸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남자가 김용현과 끈끈하게 맺은 인연은 한 20년 돼요. 그림자, 기획자. 사전에 김용현 전 장관하고 뻔질나게 대화하면서 계획을 계속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윤 대통령과 고등학교 선배로 충암고 라인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뭐 대통령의 인맥으로 장관 자리를 앉은 게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야. 당연히 잘 아는 사람 기용하고 싶지. 뭐 그런 건 어쩔 수도 없는 또 있기도 하고. 근데 단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장관은 18 방위를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 얘기를 안 해? 이게 정치 이게 떠나서 내가 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어떻게 한 나라의 그 군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방위를 할 수가 있냐? 야, 격리하는데 이게 꺾여 이러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 나라 미드 오픈했어 지금 진짜. 저도 뭐 넘어가. 씨발 정말. 암튼 간에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 대통령 측에 있었어요. 그리고 초기 대통령의 경호처장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 그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일은 비상계엄 신호탄이었다는 평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네. 오래전부터 계획을 좀 했다라면은 자기 사람을 안 치고 싶었을 수도 있겠네. 군대를 움직여야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보는 것도 타당은 합니다, 해석이. 그 시기 김 전 장관의 그림자조차 같았다는 수첩을 든 남자. 요게 이제 노상원, 미스터 노. 두 사람의 만남은 흡사 비밀요원 접선과 닮아 있었다. 많이 들어왔어요. 내가 알기로는 계엄 한 달 반 전부터 들어왔거든요. 여기 자주 왔어요. 아무튼 간에 2층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앞으로 해가지고 막 그냥 걸어 나가요 항상. 응? 이거 노상원 같은데? 1층에 자리가 여유로울 때도 무조건 2층으로 올라가서 구석진 자리만을 고집했다는 남자. 그는 같은 경로로 걸어 내려와 매번 같은 방향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발길을 끊었어요. 주차 관리인이 그를 다시 본 건 뉴스에서였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그날까지 총 21번 이곳을 왔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가 단골이 됐던 주차장의 위치는 햇냄동으로 인근 공관촌. 당시 김용현 전 장관 역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회동을 자주 했다는 건가 봐, 둘이. 똑같은 모자 쓰고 다녔어요. 이분은 내란 국조특위위원입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처음 알았네. 노상원이는 2024년 8월부터 12월 3일 사이에 21번 이상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관저를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수석 비서관급 이상이 함께 있으면 공관초는 출입 기록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방문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차에서 김 전 장관의 관용차로 갈아타서 같이 들어갔어. 자, 여기 이제 에미추 어른 손바닥 크기. 딱 요만한 거. 안주머니에 언제든지 휴대하고 꺼내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 비밀 회동하면서 뭐라고 지시하거나 하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막 휘갈겨 쓴 그런 용도 아닐까요? 에미추 캐스팅은 여기서 좀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은 이거는 그 아래 정치적 입장이 들어간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굳이 여기 에미추가 왜 나와야 되지? 뭐 엄청난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먼저 캐스팅 오디션 서류 낸 거야 뭐야. 12.3 불법 계엄 주역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장관. 그럼 그를 비상계엄 선포 무렵 자주 독대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예비역 소장 64 41기 노상원 모른다고요? 소령 때 1년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노상원이 계엄의 어떤 핵심 인물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는 거야. 계엄 비선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폭로됐대요. 이 사람이 김용현. 노상원 수첩에서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윤석열과 김용현이 핵심 그룹이 말이에요. 계엄을 논의하기 시작한 증거다. 물증이다.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참 말이 많은 게 정치인들 급하게 그날 와가지고 군대가 막고 있다고 했는데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담장 넘고 그거 쇼한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 명찰 있으면은 출입증 그거. 5일 뒤 검찰에 자진 출두해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는 검찰로 오기 전 자신의 수행비서를 시켜 사용하던 휴대전화, 노트북은 물론 상당량의 서류를 폐기했습니다. 수사당국이 일순간 기회와 마주한 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고향집의 방문으로 그곳에서 노 전 사령관이 늘 품에 넣고 다니던 검정 수첩을 찾아냈어요.
마치 이 수첩이라는 걸 좀 강조하는 게 약간 이제 그 박근혜도 탄핵을 당했으니까 박근혜가 수첩 들고 다녔다고 했잖아. 여기서 또 비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약간 엮는 느낌이 좀 있다. 그죠? 그냥 그렇다 이거야. 내가 그래서 뭐 띠껍다가 아니고 의도를 파악해보고 있는 거야. 노상원의 수첩을 딱 보면요. 내란 준비 과정이나 내란 이행 계획, 그리고 내란이 성공한 이후에 뭘 할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이후의 계획까지 다 있는 거는 이 증거가 유일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치사한 점을 알려줄게요. 김상중이 여기서 나레이션 할 때는 내란이라는 단어 안 써요. 계엄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인터뷰 나오는 사람들은 계엄이란 말을 안 쓰고 내란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방송이 원하는 그 가이드가 있었을 거 아니야. 방송에서 어느 수준까지 단어 쓰겠다. 근데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들 때는 계엄이라고 해. 근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내란이라고 하면은 그걸 정정해서 인터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결국 프로그램 제작진은 내란이라고 내고 싶지만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야. 내란이라는 단어 쓰고 싶은데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야.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쓴 말이 아니냐 이렇게 미루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 의도도 좀 보이더라고 방송 보면서. 수첩 속 메모. 언론사는 그냥 두지만 국회는 봉쇄한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란이라고 볼 수 있겠냔 말이야. 오히려 언론을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언론 진압하고 언론 장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언론은 놔두고 국회만 봉쇄한다고? 이거를 내란이라고 볼 수 있냐? 그리고 애초에 지금 윤석열 재판 중에 내란 혐의가 없는데 내란 단어를 쓰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결의안 통과됐다고 해서 해제되는 내란이 어딨냐고 세상에. 이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불러도 되나 싶어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봐. 내란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야 이 상황이? 처음엔 쓸 수 있겠죠. 그렇게 주장하다가. 근데 그게 합리적이지 못하면 철회해야지. 근데 법적으로만 철회했고 프레임적으로는 여전히 쓰고 있단 말이야. 저는 뭐 이게 저도 정치적 입장이 있지만 좌우를 떠나서 범죄 사건을 전달하다 보니까 합리성, 타당성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국가를 전복할 시도고 영구 집권을 할 생각이고 진짜 내란 모의였던 거라면은 내란이랑 계엄은 다른 겁니다. 내란 모의를 했던 거라면은 놔두겠냐고. 안기령은 총 맞았어야지 그 자리에서. 총기 휴대. 근데 실탄하고 물음표 쳤네요 여기 보면. 실탄은 어떻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야. 실탄 갖고 가냐 마냐. 확정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아. 2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계엄을 계획은 했던 거야. 계엄 계획을 미리. 당연히 해왔겠지.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 당연히 해오는 건데 이제 어떤 과정이냐 보니까 여기 유시민, 문재인과 그 일당, 이재명 쪽 놈들, 정청래. 그러니까 뭐 보수 쪽에서는 가장 거슬리는 인물들인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 쓴 거잖아요. 노상원은 받아 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러주는 사람이 거론되는 걸 듣고 쓴 건데 그걸 쓰는 사람이 개인적 사견을 써서 뭐 그 일당, 이쪽 놈들 뭐 이렇게 표현한 건지 모르겠어요. 불러준 걸 받아 쓴 건지 이름만 나왔는데 자기가 덧붙인 건지 그것도 모르죠. 왜냐면 노상원이 진술을 안 해. 자, 그날 무장한 계엄군은 전부 57,735발의 실탄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동원도 탄박스에 들어있는 채 뭐 60트럭에 실어져 있는지 아니면 장전된 상태였는지 군인들이 이것도 분명하지가 않은 설명이에요. 마치 쏠려고 가져간 것처럼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주려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말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 동원했대. 마치 그냥 쏠 준비가 된 것 같잖아 이러면은. 자, 국정원 1차장 홍장원 대통령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이 수첩에 대해 잘할 법한 인물이 있다. 노상원이가 김대령을 봉선생이라 부르고 정대령을 좀 말같이 생겼다 그래서 말선생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뜬금없이 노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죠. 암호명 봉선생과 말선생, 이른바 휴민트라고 불리는 정보사 소속의 공작요원이래요.
비상계엄 선포 한 달여 전에 종종 노전 사령관의 부름을 받고 몇 번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휴민트, 인간 정보로 불리면서 정보 수집, 공작 등 비밀리에 활동하는 요원이나 그 행위. 노상원을 이런 쪽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쳐서 잘려. 부대에서. 군인이나 아니면 뭐 그 요원에서. 국정원 이런 데서 잘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잘린 걸로 기록이 돼 있어. 근데 그 핑계로 신분 감추고 비밀 요원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북 활동하던 요원들도 있고 그래. 그래서 북한에서 이 사람 정보 알아봤자 잘린 사람인 거야. 옛날에. 그렇게 나오려고. 노상원을 그렇게 보기도 하더라고. 북한에서 대량으로 탈북 징후가 보인다. 군대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무슨 계엄 얘기 나오고. 항상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갖다 바쳤던 게 대북 첩보예요. 노상원의 진급도 굉장히 잘 됐어요. 청와대도 왔다 갔다 하고. 현직 시절부터 남달리 대북 첩보에 밝았다. 노상원이. 근데 그런 사람이 대량 탈북을 틈타 간첩이 침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는 것. 북한의 사정이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노상원이 언론에 평상시에는 나오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 이러면서 그랬대. 군사적으로 명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인형 메모에서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과 함께 주도적으로 계엄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압수해서 포렌식했고 44개의 메모가 나왔어요. 계엄 40일 전에 작성됐던 거 하나를 보겠습니다. 최소 안보 위기, 최대 노아의 홍수. 그래서 이게 방송 제목이 이건가 봐. 노아의 홍수. 방주도 아니고 홍수는 뭐야? 그 다음으로 작성된 메모까지 보면은 노아의 홍수는 북한이 아닌 우리가 하려던 그 무언가로 보인다. 정황상 그렇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는 말 그대로 그냥 완전히 뚫려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같은 온 나라가 화마에 휩싸이는 그런 게 있을 때 계엄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기다리는 게 아니고. 끔찍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민주당계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당연히 이런 말을 하는 게 맞지. 예?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과하고요 하면 윤석열 편 드는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터뷰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일방적이야. 이미 그 계엄은 내란이다.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만 나오고 있는 거야. 국민의힘에서도 연락이 갔는데 안 나왔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그럼 뭐 이준석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전한길 아저씨랑 지금도 하고 있어 토론을. 6시간째 하고 있어. 언제까지 할 거야 그 토론?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화와 경제 성과가 떠내려가고 사장이 되어도 그걸 감내하겠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여서 엄청 놀랐죠.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수첩의 증거 가치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등이 비상계엄을 장기간 기획했다는 정황과 국회 무력화 이후 구체적인 계획도 이 수첩만으로는 입증할 수가 없다는 논리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엄 있고 나서 해제도 됐고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막았어. 윤석열 경호원들이 막았어. 그래서 처음엔 실패했죠.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나오기도 했다. 행배씨. 행배씨. 근데 그거 있더라. 영상 보니까 박근혜 탄핵될 때랑 윤석열 탄핵될 때 선고문이 똑같아.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두 개 비교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똑같은 부분만 자른 건지 전체가 똑같은 건지. 근데 일부가 똑같다 그래도 너무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른데 똑같은 문장이 나올 수가 있나 싶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내란 특검은 170일간의 수사기간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대통령 되면서부터 계획이 들어갔다는 건데,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중 가장 늦게 시작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지규현 씨. 피고인 스스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 요때 이제 또 나왔던 말이 뭐냐면은, 윤석열이 뭐 빤스 바람으로 어디를 붙잡고 뭐 끌어내려는 걸 버티고 안 나온다. 뭐 그래서 뭐 내부 CCTV 공개하자 뭐 그런 식으로도 또 막 프레임전 하고 그러지 않았어? 내란 중요 종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는 재판에는 여유로웠다. 쌍따봉이야? 야, 이거 또 합성되겠다. 그 람보 짤 마냥 여기 또 이렇게 권총 짤 이렇게 합성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더블건 마스터 이래가지고.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는 재판은 중요 재판만 헤아려도 30건이다. 계엄 시나리오를 의심받는 노상원의 수첩. 실제로 본 것은 물론이고 그 수첩의 주인인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에 대해 직접 들었던 정보사 소속의 두태령. 국민에게 노상원의 햄버거 가게 회동 내용을 처음 얘기한 게 정대령이에요.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이란 얘기가 나왔고, 그 햄버거에서 뭐 몇 명 만났다고 하잖아. 롯데리아인가 버거킹인가, 그죠? 정대령입니다. 2024년 10월 초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전화받았습니다. 두 대령에게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12월 3일 훨씬 이전에 들었죠. 정대령은 군내에서도 매우 특수한 부대예요. 쉽게 얘기해서 군대가 아닌 군대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영화에서 봤던 그 제임스 본드 아시죠? 007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이에요. 비밀 스파이다. 류경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식당 매니저가 국정원의 정지용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왔다. 어쨌든 그게 굉장히 성공한 공작이어서 정지용 팀장이라는 사람이 승진을 해요. 근데 그 정지용이라는 팀장이 정보사의 정대령이랑 동일 인물입니다. 오호. 10년 전 얘기인데요. 중국 저장성 북한 류경식당에서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서 한국에 온 적이 있대. 여기에 대해 북한은 다른 말을 하나 봐. 일단 종업원 탈출 협력자는 국정원 팀장이었다는 거, 그 사람하고 이미 내래 모든 전에 계획이 절차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빠져나간다 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거. 말 그대로 007 역할하려면은 위법의 영역도 아슬아슬하게 넘어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 공작 자체는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집단으로 탈북시킨다는 게. 정대령도 역시 내란 임무 종사자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빠른 폭로가 없었다면 노상원의 수첩은 제때 확보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노상원의 수첩은 뜨거운 갬저였다. 네, 이 사람 노상원이에요. 피고인 노상원은 김용현의 공간을 드나들며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흐름대로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된 점을 살펴보면 노상원 수첩의 상당수 내용이 신빙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모의는 있었겠지, 회의했겠지 당연히. 근데 이 계엄을 하는 목적이 곧 내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냐, 요게 좀 이제 제 어떤 그 견해 입장이에요. 뭐 결국은 뭐 인정이 된 거지만. 자, 계속 보자면은 증거 조사한다는 미명하에 노상원의 수첩 소설 발표회를 하는 거는 결국 이 재판이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판 이제 막판 아닙니까? 일부러 여기다 하이라이트 준 거야? 이거 이거 실제면은 진짜 좀 잔인한데? 이 사람을 말하니까 여기다 이렇게 한 건 맞는데,
하이라이트 여기 일부러 준 거야 뭐야? 여기만 이렇게 유독 이럴 수가 있나? 여론몰이 하자는 얘기 봤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재판 마지막에 이러는 거는. 예, 이거 그냥 제가 개봉하겠습니다. 재판장이. 40번이 넘는 공판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공개된 노상원 수첩. 하나의 수첩을 두고 검찰은 명백한 계엄 시나리오라 주장하고 피고 측은 황당한 소설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도 웃기죠. 재판이 끝나가는 마당에 공개하는 이유가 뭐냐고. 중요한 증거라면은 애초에 시작부터 썼어야지. 거의 다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수첩을 굳이 이걸 또 거론하는 거는 진짜 여론용으로 이미 확정돼 있는 것처럼 분위기 가고 있으니까 이 수첩을 이용해 그냥 아예 내란 모의, 그냥 국가 전복 세력으로 낙인 찍고 싶은 전략이 아니냐는 거야. 윤석열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해볼 법하죠. 자, 노상원 수첩이나 여인영의 메모를 통해서도 이 사건 비상계엄의 목적이 확인되는데요. 장기집권 등 권력욕 실현이 이 사건 비상계엄의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재판부도 수첩의 증거가 낮다고 판단을 했어요. 굉장히 치밀하고 딱 실행 가능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지. 한 가지를 얘기하면 거의 10가지를 머릿속에 쫙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두뇌 회전이 빨라요. 이름을 바꿨구나. 원래 노용래야. 그때 합격할 때 이 양반 경쟁률이 한 23대 1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수석했다면은 대단하죠. 그죠? 웬만한 사람은 노상원에게 다 넘어갈 정도로 언변이 뛰어나고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매우 엽기적인 인물이다. 정보 분야이기 때문에 여성 장교나 군무원이 많이 근무하는데 엽기적인 행동을 많이 해서 불명예로 제대하고 심지어 법적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다. 이게 성추행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정보학 교장 시절 여생도를 성추행한 일로 형사처벌받고 불명예 전역을 해야 된 노 전 사령관. 이거 제가 판결문 봤는데 존나 개변태야. 이게 사실 뭐 남녀간에 서로 좋아하면 뭐 못할 건 아닌데 어느 정도로 설명이 써 있냐면은 검지와 엄지 사이에 젖꼭지를 끼우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써 있어. 씨벌 정말 저 더럽더라 보는데. 몇 번 있었대. 막 무릎에 앉히고 막 끌어안고 막. 몇 년 전이에요. 아마 이게 문재인 초기인가 내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래서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 하지만 내란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기 직전 나오는 대화를 볼 때 그의 생각은 다른 듯 보인다. 나는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또 군사 관리만 했어요. 청와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라 그래. 적폐청산 그래가지고 내 고생도 하고 했는데 말이야. 누군가가 제보했겠지 엮어서. 김용현 장관하고 나하고 워낙에 돈도 간 관계라는 건 말이야. 군에서 장성이면 이게 의지가는 양반들은 다 알아요. 나도 딸내미 죽어가지고 지금 머리 굳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말이요. 아니 상원씨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찔렀냐 이게 뭐 죄를 그냥 물은 건데 책임을 진 건데 이게 뭐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뭐 정적 제거하듯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 없는 죄 뒤집어 씌운 것도 아니고 애초에 깨끗하게 살았어야지. 웃기는 양반이네. 지난 2024년 11월 딸이 사망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노 전 사령관. 이게 오프닝의 그 사망 그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는 딸의 죽음을 전해들은 날에도 정보사 관계자들을 만났다. 나올 때마다 이 똑같은 수첩을 똑같이 들고 나왔대요. 계엄 당일 내내 그의 안산 집에 머물렀다는 말과 달리 그는 계엄 전날 저녁 국방부 장관 공간이 있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찾았고 다음 날 계엄 당일 새벽에서야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6시간 뒤 또다시 한남동에 나타났어요. 그 시점에는 거의 매일 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첩의 주인은 왜 그리 바빴을까? 아무와도 같은 단어의 쬐녹한 표현. 뭔데? 뭐가 잔혹한 거야? 글씨를 존나 못 써가지고. 현재로서 가장 구체적인 계엄 시나리오로 주목받고 있는 자신의 수첩을 노 전 사령관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격침난사. 야, 이러니까 내란 얘기가 나올만 한 거야. 예. 제가 이 방송 봤거든요. 그 재판도 봤거든요, 영상을.
이러면은 주장할 법한 거지. 근데 이게 뭐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맥락으로 나왔냐 그건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 뭐 이거 격침남사라도 하자는 얘기예요.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건. 뭐 그러면서 나온 말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어떤 과정 중에 하나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지만 더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반대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활용할 만한 단어죠. 충분히 이걸로 공격할 만하죠. 근데 어쨌든 혐의에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란은 빠져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했던 그의 진술은 검사의 질문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아, 나 요 장면 보고 솔직히 좀 열받았어. 이래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 봐봐. 증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용현 장관이 말하는 거를 메모해 놓으라고 해서 그때그때 적은 겁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정으로 증언 거부합니다. 이러고 말아. 계엄 전 예전부터 김용현 장관의 말을 받아 적은 거라고 했습니다. 36년간 군생활한 김용현 전 장관과 34년 군생활한 노상원 전 사령관.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도 안 갔다 와서 컨트롤 할 줄 모르거든요. 그는 언제부터 이 위험한 생각을 품었을까? 이래서 대통령은 군필자 뽑아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군대를 안 나왔으면은 일단 군대에 대해 잘 모를 뿐더러 예? 그리고 뭐 인간이라도 했던 사람이라면은 아는 라인 선배나 후배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 건너 소개를 통해 군 뭐 장성급 사람들하고도 알고 지낼 수가 있는 건데 아예 그냥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나온 게 맞다라는 말들을 하는 거죠. 대통령 할 거면.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하기 시작했냐 그 시점.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이 문서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여인형에 대해 동그라미를 치잖아요. 동그라미. 윗사람이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이 전형적인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메모 방식 아닙니까? 노상원 똑똑하다 그랬는데. 수첩에 등장한 인물들은 공교롭게도 2023년 하반기 군 장성급 인사에서 승진한 사람들입니다. 메모에 추후라고 적혀있던 강은 강호필 대장으로 추측되는데 메모대로 수첩 속 등장인물보다 한 해 늦게 승진 기회를 잡았고 수첩이 작성된 시점은 노상원이 주장한 시점보다 최소 10개월 이전으로 추정된다. 피고인 노상원은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자신의 수첩은 비상계엄 이후에 작성한 것이라고도 주장을 했어요. 날짜는 안 적혀 있으니까 그죠? 이게 결정적인 건데 송영길이 수첩 속 메모의 내용이 그 생각을 품은 시점을 말해준다는 건데 그거는 체포 대상으로 추정되는 수거 대상의 이름을 올린 한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송영길 전 의원 2023년 12월에 구속된 사람이에요. 송 전 의원을 수거 대상 명단에 올렸을 시점은 송영길 전 의원이 구속되기 전인 2023년 12월 19일 이전이다. 그런 뜻이 되는 거야. 꽤 오래전부터 시작된 계획임을 자백하고 있는 노상원의 수첩.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난리 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민주당 계열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자존심이 상해. 상대에게 이런 말을 듣는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든 응징을 하고 싶을 거야. 수거팀 구성, 수거 대상 명부 작성. 민주당에 보면은 송영길, 서영교, 윤건영, 윤미향, 유시민, 김민석. 야, 쟁쟁하구만. 와. 야, 씨. 심하게 난리난 듯 쓴 글씨체 혹시 그는 그저 받아 적은 자였고 수첩 속 내용은 누군가의 오랜 생각일 가능성은 없을까? 이 사람들을 체포한다는 거 아니야. 그날. 아마도 그 사람은 군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인물일 것이라고. 말한다. 참 지금까지 질문하신 변호사님 중에서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네요. 이게 왜 나온 말이냐면은 검찰 쪽에서 질문할 때는 다 똑같은 말만 해. 증언 거부합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뭐 녹취 같은 것도 들어봐라. 그러니까 귀찮대. 시간 낭비하게 뭘 듣고 있니. 그냥 하재. 근데 듣고서는 설명을 해야 확실히 알고 있다는 인지가 되니까 지 목소리거든. 그 귀찮대. 들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이 질문은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윤석열 변호사인가 김용현 변호사인가 그래.
그러니까 자기 쪽이야, 자기 쪽.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참 지금까지 질문하신 변호사님 중에서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네요.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의도적이야. 재판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이게 재판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법원 재판이랑 많이 다르더라고, 형식이. 급이 높은 사람들이라 그런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증인의 딸이 11월 9일 무렵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날 연락을 받아서 올라가면서 김용현 장관님께 여차여차해서 딸이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귀찮다면서 증언을 거부하던 피고인 노상원.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래도 되냐고. 나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 아니, 인생 던진 거야 뭐야? 미드 오픈이야 진짜? 님들아, 저 정리함, 템뿌림, 수고하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귀찮으니까 이런 말을 굳이 왜 하는 거야? 인생 포기한 거야 뭐야? 검사에게는 한없이 쌀쌀맞은 그였지만 피고인 윤석열의 변호인 앞에서는 달라지곤 했다. 이 양반이 왜 그러냐면요. 피고인 윤석열하고 같이 가야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피고인 윤석열이 무죄 받으면 나도 무죄 받는 거고 피고인 윤석열이 유죄 받고 나만 무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던 노 전 사령관을 흔들었던 증거, 그것은 그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에 녹음된 지인과의 통화. 시점은 계엄 선포 전날 저녁. 이거 들어보라고 하니까 이게 심지어 들었어. 그래서 억지로 귀찮지 막 듣는 척 했어. 듣다가 벗고 나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예, 말씀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기 통화 녹취인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검찰이 읽어주죠. 며칠 지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며칠 지나면 아시게 될 거고 이제 나라가 하도 그래서 이렇게 좀 하여간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V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기고 했어요. 이게 V가 이게 아니고 VIP를 말하는 것 같아. 나도 봤는데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V는 피고인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대통령님 말씀입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이거 혹시 여러분은 법원 가게 되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따라하면 좆대요. 예, 좆대요.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거. 변호사가 화들짝 놀랄 거야 아마. 의자에서 엉덩이가 한 5cm 이상 뜨는 걸 보게 될 거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는 왜 지인과의 통화에서 V를 언급했던 걸까? 자, 검사. 증인 12월 2일 저녁 계엄 하루 전 저녁 무렵에 지인 A씨와 통화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V하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비선으로. 라고 말하셨고요. 이제는 비선도 아니고 정식 라인으로 되신 것 같은데 라는 지인 A씨의 말에 증인께서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라고 답도 했습니다. 제가 V를 직접적으로 뵙고 도운 것도 아니고 김용현 장관님을 돕는 게 국방부 장관이시니까 결국은 대통령님을 돕는 것이라는 취지로 아마 좀 제가 의수대고 뻐기느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보다 좀 과장되게 얘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길게 말한 말이에요, 이게. 그죠?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얼탱이 없다가도 한편으로는 윤석열 라인으로 그냥 한 몸으로 간다, 재판을 라고 했을 때는 혹시나 윤석열이 유죄를 받고 나서도 내가 풀려날 각이 있진 않을까를 따지는 순간부터는 말이 어쨌든 티가 날 거 아니야. 윤석열 쪽이나 변호사 쪽에서 다 파악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아예 그냥 확실하게 선 긋고 좀 싸가지 없게 나온 것 같아.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김용현이나 진술할 때도 이 사람의 태도, 우리랑 같이 가는 거를 좀 반영해서 말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갑자기 자기 유리한 것만 다 항변하고 뭐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버리면은 하기 싫은 말도 해주겠네. 아무튼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웃기더라고 이게 말하는 게 보니까. 이런 사람 처음 봐.
서로 만난 사실은 확인된 적 없지만 함께 만났을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건 윤 전 대통령의 습관 때문이기도 하다. 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내란 핵심 세력으로 인정되고 있는 3명의 사령관을 종종 만나왔고 계엄 선포 1년여 전부터 시작된 만남에서 사령관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곤 했다. 예? 앉자마자 그냥 소주, 맥주 그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응? 술 그렇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검사 포스. 내 기억에 아주 술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 이러니까 자꾸 민주당에서 뭐 폭탄주나 마시고 일 안 한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아유 정말. 예, 술은 항상 통상 10잔에서 20잔 정도 들었고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김치가 아마 맛있어가지고 김치를 한 번인가 더 가져왔던 기억이 있어요. 만남의 장소는 대통령실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삼청동 안가나 한남동 공관촌에 있는 대통령 관저. 방문자들의 흔적을 지우기 쉬운 장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다는 비상대권. 그 뜻을 계엄으로 받아들인 이도 있었다. 이 김치 얘기는 뭐냐면은 근데 맛있어서 뭐 그랬다 뭐 그건데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이 한마디 해요. 님들 오시니까 그 김치 맛있는 집 가갖고 따로 준비해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를 왜 굳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방첩사령관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군은 전시든 평시든 계엄령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하여튼 술 많이 드시면은 약간 불평 같은 얘기는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어투죠. 술을 하면 한 사람이 잔 모아 하면은 이렇게 쭉 따른 다음에 섞어요. 공관전 입구에 있는 유병소를 통과할 때 신원을 밝혀야 하는 방문자들. 하지만 앞서 봤듯 노 전 사령관은 20회 이상 공관촌을 드나들면서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관용차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계엄을 행사라는 암호로 설정하고 작성한 듯한 노상원의 수처, 그 안에 반대 세력을 처리할 방법도 보완되어 있었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사법 처리할 생각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에 필요한 인력까지도 고민해 둔 것이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논의를 해놓고 하나도 못한 이유는 뭐야?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실행이 안 됐어. 뭐 한 거야 이거? 국회의원을 반으로 줄이고 특혜도 폐지하고 진짜? 국회의원 봉사직으로 변경할 생각이었다고? 이거는 또 사람들이 많이들 또 주장하던 것 중 하나죠. 선거구 조정, 좌파 선거권 조정, 이건 좀 문제 되겠네. 수첩을 본 이들이 공통으로 주목한 건 전체 70쪽 중에 34쪽에 있는 메모다. 국회의원 숫자를 반으로 줄이고 그 예우와 선거구 조정. 이런 생각을 군 출신의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했다는 게 어색하다.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좀 라인을 탄 정치인도 아니고 군인하고 왜 하냐고 이걸 군인하고. 애초에 군대를 동원해서 권력을 좀 장악한 뒤에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어차피 민주당 다수당이라 통과 안 될 테니까 무슨 법안이든 군을 동원하겠다는 건가? 그러면 좀 말은 되는데. 군 출신도 아닌 사람이 군인들이랑 친하게 지는 게 신기하긴 해. 대통령도 법은 좀 알잖아요. 야, 국회의원들 일도 안 하면서 반으로 줄여버리고 이런 말들은 충분히 VIP한테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 꼭 거쳐야 할 절차인 국무회의. 그날의 국무회의는 5분짜리 통보였다고 합니다. 국무위원들에게 문서를 나눠줬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획조정부 장관에게도 한 장의 문서를 챙겨줬다. 53초간 최 전 장관이 들여다본 서류에 예비비 추가 예산을 확보할 것.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요번에 대통령 바뀌니까 자기들 사람이니까 다시 부활시키고. 그것도 욕 많이 먹었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해서 보고해라.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해라. 국회를 대신할 입법기관. 이게 그래 이상하네 좀 이런 것들이. 국회를 대신할 입법기관이 뭐야. 국회에서 애초에 하는 일을. 이거는 노상원의 수첩속 글귀와 그 뜻이 통해 보인다. 과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이 성공한 이유까지 대비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수첩 속에는 장기 집권을 할 방법과 후계자를 고민한 과정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하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사실로 본다면은 단순히 국회의원들이 통과시켰다, 계엄 해제 통과시켰다고 해서 그냥 조용히 끝내나? 이 많은 짓들을 저질러 놓고 애초에 계엄을 터뜨린다는 시작부터가 어떻게 끝나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뒤수습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근데 단순히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해제하셈, 해산하셈, 알겠음, 님들이 해산하라 그래서 해산함, 우리 민주적인 절차로 해산함, 이러고 말기에는 그래도 뒷감당할 게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그럼 왜 한 거야, 대체 계엄을, C8? 말로는 그거잖아. 선관위 한번 털어보려고 그랬다라고는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참 모르겠다. 아니, 근데, 군인들이 말을 안 들을만 하죠. 왜냐면은, 일단, 윤석열이 군인 출신이 아니고, 그리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니까. 근데, 국방부 장관이랑은 좀 친하게 지냈잖아. 그럼 국방부 장관에게 이제 임무 하달 내려와서 명령하게 되는 건데.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고? 이것도 이해 안 가고 말이야. 암튼 간에 계속 봅시다. 예. 자, 그래서 계엄 이후에 후속 조치 사항도 적혀 있네요. 헌법, 법 개정하고 안보 지원 세력 확대 방안, 삼선 집권하는 방안, 후계자. 야, 이게 뭐야? 근데 후계자라는 것도 무슨 왕정처럼 정부를 꾸려가지고 직접 세습하는 그런 거라기보다 그냥 이들이 그냥 표현하는 거야. 대통령도 대통령이라 호칭이 있지만 유신 정권 따라하듯이 각하 하잖아. 아직도 내부에선 그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후계자도 후계자라는 게 윤석열 아들 윤석열 측근 윤석열의 지명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 요런 정도로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정치적인 사안의 논의가 있었어요. 군인들끼리. 그것도 노상원은 범죄 저질러가지고 잘린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노상원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수첩에 적는다고 해도 진두지휘가 가능할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이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어떻게든 찾으려 했던 흔적들이 보이는데 끊임없이 군을 통한 도발 유도, 이게 아마 북한에다가 하는 얘기일 거예요. 지난 2024년 10월 북한 외무성은 대한민국에서 같은 달에만 3차례에 걸쳐 평양의 무인기를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빌드업을 하려는 것 같아.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겠지.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을 도발시켰다. 그래서 북한이 대응하도록 만든 뒤에 북한 핑계 삼아 계엄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려고 한 거다. 그렇게 주장하려는 것 같은데 빌드업이. 애초에 무인기 침범 왜 한 거예요? 사실이야? 그 과정에서 북한 정권을 비방하는 전단도 살포됐다며 증거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추락한 무인기 사진을 공개하며 이는 한국 드론 작전사령부에서 운영하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결정적인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정되었다고. 야, 근데 이 아줌마 다른 사람인가? 원래 한복 입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북한 도발을 유도했던 거예요. 근데 북한이 응하지 않았죠. 저는 총성 한 발이었으면 지금쯤 웬만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노상원 수첩이 실행됐을 거로 보여요. 나라의 안보까지 위협할 위험한 구상은 수첩의 주인인 노 전 사령관의 계획인 걸까? 제가 그 수첩을 10번 봤어요. 보니까 노상원이 쓴 것이 아니다. 그걸 처음에 작성한 플랜 A라고 봐요. A라고 보는데 그 플랜 A를 노상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부 다 불러준 거다. 노상원은 바쁘게 그걸 받아 적은 거예요. 노상원 수첩 메모장 작성 시점하고 이 플랜 A가 만들어진 그 시점을 똑같다고 보면 안 돼요. 플랜 A 계획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 내용을 설명할 때
노전 사령관은 급하게 받아 쓴 듯 보인다. 이미 나온 내용을 어디서 해왔어, 회의를. 그래서 이제 노상원 만난 자리에서 그냥 그때 얘기를 한 건데 노상원이 받아 적었다. 그러니까 노상원이 이 얘기가 나올 때에 이 관여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잖아. 수첩은 글자를 자주 틀리거나 이어지는 단어를 어색하게 줄바꿈을 하는 흔적들이 눈에 띄고, 하지만 혼자 뭔가를 구상할 때도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핑계가 가능한 해. 왜냐면은 노상원이 진짜 이거를 정하는 자리에 있었다면은 급하게 적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마치 속보를 받아 쓰는 듯한 기자의 느낌이잖아. 이게 이렇게 휘갈리게 쓴다는 거, 급하게. 그렇게도 또 핑계를 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 한번 뭐 염두에 봐야겠지. 왜냐면 노상원이 정보사 요원들 활용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노상원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수첩에 정보사 요원이 들어가는 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 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가장 먼저 군인들이 기습한 곳은 과천에 위치한 자연농원 있는 거기 아닙니까?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기 군인들 보냈죠. 그래서 이제 이 계엄의 목적을 뭐 노상원 수첩엔 이런 게 나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걸 보는 대중의 반응 중 하나는 지금 선거 문제, 지금 이 시간에 동시간대에 오늘이 2월 28일인데 지금 펀앤마이크에는 우리 원웨이와 준스톤의 한 지금 7시간째 토론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 빨리 방송 종료하고 그거 보러 갈 생각인데 이거 문제 때문이에요. 부정선거가 의심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자기가 수사권이 없잖아. 경찰을 동원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계엄을 통해 군을 이용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한번 조사해보고 싶었던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거 뭐 하지도 못했어.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니까 리스크 큰 행동은 저질러 놓고 그걸 통해 아무 성과를 못 냈어. 이 계엄은. 대체 왜 하는 거야? 처음엔 그들의 존재가 방첩사란 추측이 이어졌지만 수사 결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보낸 정보사 소속의 장교들이었다. 노상원의 수첩이었지만 정작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역할만 빠져있는 수첩 속 메모. 그러네 확실히. 노상원 너는 뭐 해라 난 뭐 한다 이게 없네 내용에. 그러니까 노상원의 입에서 나온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 오호. 그것은 내용이 그가 참여하기 이전에 실패한 플랜 A였다는 반증으로도 해석이 된다. 북한에서 이제 이걸 한 방 쏴줘야 하는데 안 쏴주는 거예요. 뭘 쏴 씨발. 그래서 다시 논의가 야 이거 1차 계획은 이거 안 되겠다. 어? 노상원을 데리고 있던 상관들은 다 노상원 좋아해요. 왜? 굉장히 빠르거든요. 일을 잘 처리해줘요. 깔끔지게. 몇 가지 지침만 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오거든요. 큰 지침을 준 게 있죠. 큰 지침이가 뭐겠어요? 싹을 잘라라. 플랜 B를 만들면서 정보사를 끌어들인 것은 바닥을 친 노상원이 그 맨바닥을 뚫고 올라오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어요. 새롭게 한번 뭔가 발돋움하려고 그 예로 삼은 거죠. 그는 실패한 계획을 현실적으로 정리하는 일에 적임자로 선택받았던 걸까? 비상계엄 선포 무렵 그의 행적이 말해주는 건 그가 정보사 소속의 휴민트를 동원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정황일까? 정보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별도로 분류해서 관리해요. 그 사람들을 820 주특기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상원은 820을 예로 들어서 파리똥, 너희 파리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이 정보사령관 시절 파리똥이라고 부르며 하대하던 인간정보 820. 슈민트인 그들에게 노전 사령관이 접근한 시점이 그가 새로운 시나리오인 플랜 B에 착수한 시점일 거다. 이미 실패한 계획을 노상원이 다시 한번 실행하려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건가 지금 이 판이? 정보사를 뒤흔든 경랑은 비상계엄 선포 7개월 전 노전 사령관이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폭언과 폭행이 오갔다는 하극상 뉴스 알려지면서 비밀정보사는 세상에 이목을 끈다. 여단장 호칭이 원장이에요. 우리는 대북 휴민트, 대북 공작을 하고 그래서 본질은 공작이에요. 사복 입고 부대도 연구소, 공사 상사 이런 식으로 위장이죠. 박 원장 당시 A 여단을 책임지던 박민우 여단장의 암호명이다.
그 역시 30년 경력의 휴민트고 정보사 소속의 휴민트를 관리해온 박 여단장인데 그의 눈에 노상원의 수첩이 그 어떤 공작보다 두려운 것이다. 이 사람이 박민우야. 개인적으로 가장 다행스럽게 제가 생각하는 건 말이에요. 우리가 그나마 선관위를 맡아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노상원, 그는 꽤 특이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제 와서? 정보사 휴민트가 국회를 맡았으면 정보사 사무실에 부적 붙여놓고 새로 들어온 영관급 장교들 관상 봐주고 아씨. 그리고 관상이 안 좋다고 본인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참 진짜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 뭐 운명전쟁을 찍고 있어 정치인들이. 아니 정치인들 점 존나 좋아해 솔직히 말해서. 좌파든 우파든 간에 정치인들. 점을 존나게 봐. 그냥 지 실력대로 자기 비전대로 자기 철학으로 국민을 설득하면 되는데 점을 존나게 봐. 그러니까 욕먹지. 뭔 관상을 봐. 사람 임명하는데 경력 보고 정치적 입장 감안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관상 보고 자른데 아니다 싶으면.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복종심.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아야 돼요. 전화를 좀 늦게 받는다거나 하면은 반성문서라 하죠. 이거 갑질 아닌가? 유난히 강직하고 자신이 통솔하는 휴민트에 대한 관리에 철저했다는 평을 받는 박민우 여단장. 복종과는 거리가 먼 그에게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6개월 전 연락을 해왔다. 2024년 5월 그때 전화가 왔대요. 넌 아직도 옛날처럼 고집이 세냐? 옛날하고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짧게 그렇게 통화를 끝냈어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하고 문상호 당시의 정보사령관은 그때부터 진행을 했구나 이거를. 그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노 전 사령관과의 통화가 있고 얼마 뒤에 박 전 여단장은 하극상으로 뉴스 속 주인공이 되고 그가 한 민간단체에 빌려줬던 정보사 건물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우리의 공작 업무가 민간인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민간하고 하기 위해 우리가 호텔 안가도 쓰고 외부 별장 안가도 쓰고 또 외부 사무실도 쓰고 공작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30년간 휴민트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그 일을 문제 삼은 게 문상호 정보사령관. 문상호는 휴민트가 아니잖아요. 일반 정보예요. 공작의 성패는 사령관이 책임진 적이 없어요. 여단장이 책임져요. 이게 군 체계를 잘 모르니까 그죠? 장성급 아니면은 이런 설명들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 한 번에 파악이 안 돼. 보안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는 지휘 단계도 있어요. 정보본부 패싱할 수 있어요. 사령관도 패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항변할 틈도 없이 곧이어 터져나왔다는 또 다른 뉴스. 자신의 지휘를 받던 A 여단 소속의 군무원이 간첩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대요. 정보사 책임자들에 대해 경질을 약속했던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근데 신 전 국방부 장관이 해당 발언하고 나흘 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교체의 뜻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현이 이제 된 건가? 박민우 여단장은 직무 배제가 됐지만 문상호 전 사령관은 유임이 됐습니다. 더 높은 위치의 책임자는 벌을 면하고 휴민트 담당 여단장은 업무 배제됐다. 근데 갈등의 발단이 된 정보사 안가 사용 문제를 최초에 적발해낸 곳이 알고 보니 방첩사령부. 그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 자, 왜 고함을 치십니까? 비상계엄을 모의한 핵심 세력으로 분류되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입니다. 근데 그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보면은 얘기가 한층 더 흥미로워진대요. 노상원 전 사령관의 행동은 여느 공작원보다 더 치밀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2024년 봄에 정보사 A여단의 여단장 박민우 준장이 비위 등 정보사 내부의 여러 비위 사실들을 저에게 제보해준 사람이 노상원 장군입니다. 에미추, 옷을 갈아입으셨네? 의천했네? 여러 번 가서 찍었나? 의천이 됐어요. 좀 밝은 옷 아니었나? 항명 사건으로 억울하게 기소가 됐던 최해병 사건에 있어서 박정훈 대령 같은 성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똘똘한 사람을 미리 제거해 놓는 거죠. 문상호를 위해서 무마시켜준 게 노상원이라는 얘기죠. 문상호는 노상원의 신복이었다니까요.
문상호는 소령 때부터 노상원을 졸졸졸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문상호 전 사령관을 정보사 수장으로 계속 앉혀두고 본인의 계획에 여단장을 먼저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노 전 사령관. 노상원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 잘린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장군의 대접을 받고 권한 행사가 가능한 거야? 군대는 그런 거야? 이상하다. 인맥을 통해 그런 게 가능한가? 그가 실패한 이전의 계엄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어떤 이유에서 정보사의 휴민트가 꼭 필요했던 걸까? 남들은 노상원의 수첩을 상상의 영역, 공상의 영역, 시나리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경험상 실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적어놓은 거다. 그걸 할 수 있는 조직은 정보사밖에 없어요. 부장판사 이상 은퇴한 사람 정관예우 받는 그런 느낌인 건가? 후배들이니까 어차피. 희한하다. 박민호 전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를 선택한 걸로 봐서 수첩 속 플랜 A의 대부분이 그가 새로 구상했을 플랜 B에 흡수됐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수거, 폭파, 격침. 이게 워딩들이 좀 다 빡세. 이걸 실행할 조직은 속초에 있는 HID, 특수임무대밖에 없죠. 차무식이 나온 데가 여기 아니에요? 주로 속초 조직을 HID라고 얘기를 하고 특수공작이죠. 휴민트라 불리는 인간정보, 820, 이들 중 적지에 직접 침투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대북 특수임무부대가 바로 HID. 과거에 북파공작원 부대로 불렸는데 직무 배제 전까지 박 전 여단장이 통솔했던 곳이다. 지휘자의 자리를 공석으로 만든 뒤 문상호 전 사령관은 앞세워서 휴민트인 두 대령에게 접근했다. 노 전 사령관이. 뭐야, 뭐 잡은 거야? 두 대령은 당시 노 전 사령관의 지시가 당시 김용현 장관 본부장 장관의 뜻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알고 싶은 얘기, 그것은 30년 가까이 휴민트로 살아온 두 대령이 의심 없이 복종한 까닭일 것이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계엄 얘기 나오고 그런 걸 다 A4 용지 몇 장짜리로 꼼꼼하게 적어서 역할로 뭘 해야 된다 이런 걸 적어서 줬다고 하죠. 계엄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에는 외환죄, 북한 도발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부정선거론으로 갔다. 계엄을 직접적으로 모의한 핵심 세력 외에는 아마도 가장 먼저 계엄 선포 가능성을 인지했을 두 대령. 노 전 사령관은 A4 용지 10장에 담아 전환했다고. 그 지시에 따라 숙지한 뒤 파기했다는 문서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정 대령이 검찰 조사에서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내용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이 전해준 문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 한 달여 전 선관위 직원 중 신문을 해야 할 대상도 미리 선별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 전 사령관의 이 같은 주장을 두 대령이 의심 없이 믿었다. 당연히 믿고 말고가 없어. 근데 사실 여기서는 명령, 복종밖에 없으니까 군대 집단이. 의심을 하고 말고가 사실 이게 사실 군인답지 못한 거야. 오히려 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빨간색으로 말선생으로 작성되어서 해야 될 일을 설명하고 중간에 부정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관위 전산실을 서버를 확인하면 된다는 내용과 부정선거 관련한 중앙선관위 직원 명단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계엄 발생 시 계엄이 선포된다면 같은 이런 문구를 봤습니다. 이거 부정선거 왜 공부했냐고 물어봤을 때 정대령이 진짜 간첩인 줄 알았대요. 중앙선관위 직원들 중에서 진짜 간첩이 있었을 수도 있다. 국가를 위해 대북 공작을 하고 교란 행위를 수십 년간 한 거예요. 임무 하달이 문장 하나로 내려온다니까요. 그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 이 사람들이 정말 간첩일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을까요? 안 가져요. 더구나 현직 시절 대북 첩보에 밝았던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이라 쉽게 의심하기 어렵다. 두 대령은. 이후 이들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관위로 보낼 휴민트를 각각 20명씩 선발했다는데 입수한 명단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이라는 제목의 서류에서는 두 대령의 이름 아래로 전부 40명의 이름이 확인됩니다. 이 중에 HID 부대원은 몇 명일까요? 계엄 당일 A 여단에다가 대기시킨 HID 부대원이 5명이에요. 여기는 대원 생활 마치고 부팀장 생활 마치고 아주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전투력이 강해요, 5명 이렇게 있으면? 얘네는 일당백이죠. 대한민국 최고예요. 아주 그냥 인간 변기요. 아주 이거요, 이거. 두 대령이 선발한 40명의 휴민트 중 특수 공작이 가능한 HID는 5명. 예상과 다르게 숫자가 많지 않다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거 보기 전부터 제일 이상했던 게 속초 HID 대대장이 왜 A여단에 있었냐 그거예요. 계엄에 동원된 인원 중에는 속초 HID를 통솔하는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지? 필요시에만 속초 HID 팀들 다 불러올리려고 대대장이 먼저 와 있었구나. 아, 먼저 와 있었다. 선발대로. 장비 챙겨서 와라 그러면 반나절도 안 돼서 오죠. 만약에 정보사 HID 팀을 동원해 국회 임무를 했으면 국회 의결을 못했을걸요? 얘네들 다 때려 부수고 결국은 임무 달성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래야 북한 임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무조건 하라 그러면 100% 하는 애들입니다. 만약 그 밤이 길어졌다면 HID 요원들은 실제 어떤 임무를 해야만 했을까? 근데 결국은 안 했잖아. 왜 그거는 이제 무산된 거지? 자, 그래서 뭘 시킬 셈이었던 거냐? 왔다면은. 여기 제2수사단 나와 있는 명단들은 누구한테 받아서 작성된 겁니까? 노상원 통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계엄 선포 뒤에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여러 가지 수사하는데 인력이 많이 쓰일 텐데 아무래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보사 임무는 매우 단순하고 인력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큰 임무가 없었습니다. HID인데 특수공작 요원들을 수사 보조로만 쓸 계획이었다. 이게 좀 말이 되나? 그냥 서울에 있는 사람들 써도 될 것 같은데 뭘 불러와 속초에서? 이게 이상한데?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 정보사의 업무 자체가 합법이 아니거든요. 불법이거든요. 비합리적이고 비합법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내가 별도의 사안으로 또 이제 신고당해서 재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솔직하게 말 안 한다. 공식적으로 계엄에 한 번도 동원된 적이 없는 정보사. HID 요원들에게 내려진 지시는 중앙선관위로 가는 게 아니었던 걸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포렌식을 통해 확보된 44개의 메모 중에는 14명의 이름이 있고 이는 계엄 당일 방첩사 부대원들에게 하달된 체포 명단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름들 볼까요? 잼, 꾹, 한동훈, 청래씨, 민석씨,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어준, 양정천, 조혜주 이렇게 있네요. 뉴스 공장장까지. 검은색 수첩에 기재된 수집 수거는 체포를 의미하는 건가요? 말해서 뭐합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검은색 수첩에 기재된 처리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유, 지겹게 왜 자꾸 그래요? 저는 똑같아요. 증언 거부합니다. 계엄 해제 직후 그림자 조력자인 노 전 사령관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던 정대령. 그라면 그 밤의 진짜 지령을 알고 있지 않을까? 정대령이 들은 건 없나요? 예, 나도 들은 게 없어요. 그거는 정대령의 마음까지 내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이 사람이 정대령 변호사예요. 일단 정대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뢰인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사람도. 자, 이분은 군 인권센터 상담 팀장입니다. 인권센터까지 나와야 돼? 지금 정보사 휴민트, 정대령, 김대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아예 진행이 안 돼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죠. 왜냐면 노상원과 정보사에 대한 부분이 사실 내란 재판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나온 다 밝혀진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군인 신분이었던 두 대령은 지난해 2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진행되지 않은 두 대령의 재판. 얼마 전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지만 군사기밀 이유로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최고의 휴민트였던 두 대령,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에 따라 윤석열 지금 무기징역 나왔잖아요. 근데 좀 그 판단은 좀 빨랐던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의 입에서 뭐가 또 나왔을 때
좀 더 이 구체성이 될 텐데 사건이 판결이 빨랐던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모르겠네 그냥.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메모, 노아의 홍수가 그들이 기다린 위험한 뉴스였을까? 일기장을 제가 제 생각으로 썼는데요. 그 일기장에다 왜 이런 내용을 썼는지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KTV가 작년에 2024년 10월 16일 북한 기습 도발 시 생방송 제작안을 준비한 바가 있지요. 지금 북한 도발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예지하고 사전 분석 방송도 아닌 생방송을 준비했다는 게 뭐 때문에 생방송을 준비했지요? 그때는 기관장 지시가 있어서요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 노 전 사령관이 기다렸던 특별한 보도였을까? 실제로 그런 뉴스는 없었으니 더 이상 묻지 않아야 될까? 제일 중요한 건 의도잖아요? 그거는 국민, 일반 대중들 눈에서 본다면 턱도 없이 모자란 지금 우리 사회의 진도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거의 돈키호테적인 그런 발상에다가 아주 낡은 남북관계적 사고를 한 것이에요. 저는 그 지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스스로 무너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왜 친일 쿠데타를 합니까? 친일 쿠데타 할 정도면 되면은 이게 눈치가 빨라야죠. 그쵸?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말들이 나와요. 대체 계엄 왜 했냐는 거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막 받으려고 하는 타이밍인데 혐의 확실시 돼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계엄 저질러 갖고 실패하고서는 재판받고 탄핵당하고 새로 선거해서 이재명 대통령 돼갖고 면책권 발동돼갖고 재판 안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대체 왜 했냐는 거야. 이 아무 소득도 없는 계엄을. 대체 뭘 얻기 위해 한 계엄인지도 분명치가 않아 지금.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답답하 그걸 아직도 모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구체화되어 있는 뭐가 나왔어요? 팩트로 확인된 게? 그냥 지지자니까 편들고 싶은 거겠지. 유리하게 해석해주고 싶은 거겠지. 객관적으로 뭘 얻기 위해 저질렀는지가 나왔냐고. 응? 그러니까 몰라 솔직히 말해서 왜 계엄한 건지 이렇게 되면은. 성공도 못했고. 그냥 감옥만 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미스터리하게 남아있는 거야, 지금 아직도. 그리고 이제 이거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복잡하죠. 뭐, 못 알아듣겠는 말들 너무 많고. 사건 파악 잘 안 되죠. 이게 장성급 아니면 군 지휘체계 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뭐 방첩사에서 무슨 일하고 그 대령들은 대체 누구의 밑에 있는 직계 부하고 모르겠잖아. 파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좀 어려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래서 이제 좀 알아먹겠는 얘기들만 봤을 때는 대체 계엄 왜 했으며 그나마 좀 유력해 보이는 거는 부정선거를 들먹이니까 그 부정선거가 실제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선관위 털어보려고 했다. 그래서 군을 움직인 거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못했잖아. 그것도 결국은. 못했잖아. 그리고 반대 정치 세력에서는 뭐 내란이다. 국가 장악이다. 영구 집권을 위해 시도한 거다라고 하지만 뭐 딱히 그런 뭔가 확인된 것도 없고 그냥 수첩에만 적혀있는 단어고. 근데 그런 목적이었다면 너무 병신 같은 계엄을 저지른 거예요. 그 각오를 하고 저지른 거면은 진짜 칠탄 장전하고 강제 무력 진압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그 각오면은? 근데 그 정도도 안 되잖아. 그냥 국회의원들 들어가서 해제안 발동시켜버리니까 그냥 퇴근했잖아. 이게 국가 전복을 목표로 한 계엄이 될 수 있냔 말이야. 이상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대체 계엄의 목적, 의도가 뭐였냐는 거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이슈를 틈타 자기 돈벌이 될 궁리하는 사람들만 늘어나면서 현혹되는, 예? 사실인지 모르겠는 현혹시킬 수 있는 정보들만 자꾸 뒤섞이고 있는 거 아니야. 자꾸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리기만 하고 진짜 실체는 모르겠고. 그렇잖아. 다들 이 상황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찾아 먹으면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야. 내가 우파구 좌파구를 떠나 모르겠는 거야. 뭐가 뭔지.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 편 이겼으면 하는 바람에 억지 주장하고 상대방이 서로 간에 지금 원웨이랑 준스톤 아직도 8시간째 토론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공격할 수 있으면 방어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으면 공격할 수 있어. 근데 안 들어. 무조건 자기가 맞대. 안 끝나 지금. 온 국민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절반으로 쪼개져가지고. 대체 이 계엄은 씨발 뭐냔 말이야. 의도가. 계몽령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파 쪽에서나 그렇게 올려쳐주는 거지. 좌파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해요. 아직 이제 우파 쪽에서도 윤석열의 진짜 의도는 모르지 않나 싶어.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참 그냥 미제 사건이라기보다 그냥 미스터리하게 끝나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결론은 나겠지만. 아우, 이 지긋지긋하다. 이거 언제까지 이거를 씨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어려운 소리들을. 아무튼 간에 오늘은 1476회를 봤습니다. 일단 수술하고 나왔고요. 예, 이게 그날이에요. 정신이 없습니다. 수술을 2번 했어요. 피가 안 멈춰가지고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또 했어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직 마취가 덜 깨가지고 굉장히 단정치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아니, 눈 떠보니까 계엄이 돼 있는 거야. 서울에 군인이 나타났대. 예, 전날입니다. 저 때 엄청 놀랬어. 아무래도 계엄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계엄은 전두환의 계엄이잖아. 뭐야? 군대가 지금 서울 장악한 거야? 뭐야?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나 이거 좀 병원 탈출해서 집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런 생각 들었거든, 혼자. 근데 몇 시간 있다가 끝났대. 그래서 병원에서 사람들이 뉴스가 크게 나오니까 관심 있게 보지만 무슨 딱히 뭔가 없었어요. 걱정이나 뭐 크게 그런 것도 없었고 상황 파악이 안 됐어. 그래서 상황 파악이 되기 전에 끝난 계엄이었어. 아무튼 간에 뭐 당분간은 얘기가 더 나오겠지만 저도 뭐 계속 찾아볼 건데 이 실체가 드러날까 싶어. 국민에게 알려질까 싶어. 그런 사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12.3 그 밤의 신호탄 불발탄. 신호탄은 불발탄이었다는 거지. 노아의 홍수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그 계엄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는 노상원이라는 사람의 수첩에 적혀있던 그 단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범죄 사건 하자. 범죄 사건. 뭐 이것도 범죄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형사 범죄 사건. 이것도 뭐 형사 범죄라면 할 말 없는데 우리가 아는 제 사건은 살인 사건 합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올게요.